한 주간 화제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월에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4월의 마지막 방송이지만 노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멋지게 귀환하고 계신데요. 조용필 바운스. 조용필의 바운스 들어오셨습니까? 예, 뭐 조용필 헬러 같은 경우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아주 열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서 70대 얘기를 하세요. 저 70대 아니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보다 나이 어려요. 네. 아니 그건 뭐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죠. 수염도 다 그렇게 많지 네, 않고. 네, 복면을 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조용필 씨처럼 멋지게 귀환에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5선 의원으로 귀환하신 김무성 전 원내대표, 김무성 전 성가선대 본부장, 김무성 국회의원이신데요. 무대에 귀환. 이거 박수 쳐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거 뭐 완전히 뭐 무슨 이거 안철수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무대에 귀환. 예, 그래도 제 선거 때 오셔가지고 저희 저 선거 때 완전 지원 유세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셨잖아요. 영도다리 건너지 말라 그랬는데도 가셨잖아요. 저 그 얘기하기 전에 영도다리 건너갔어요. 제가 영도다리 건너간 건 3월 31일인데 4월 11일부터 건너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영도다리 건너서 갔어요. 부산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셨다면서요? 그렇게. 예, 많이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영도다리 건너지 말라 그러니까 부산대교로 건너서 들어오셨다고 다들. 대단하시네. 예, 무대가 기원하셨습니다. 김무성 대장. 일명 별명이 무대라고 하죠. 김무성 대장의 무대부가 아니고 김무성 대장의 준말이죠. 김무성 대장의 준말인데 지금 이게 언제적 생긴 별명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별명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학교 다닐 김무성 의원이죠. 김무성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 대표라는 얘기도 많이 쓰시죠. 맞는 말이긴 한데 민주화 사실 그 김무성 그 의원이 오리지널 계파가 어딘지는 아시죠? 상급동계죠. 김영삼 전 대통령 상급동계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민주화 운동 당시에 후배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돌격대장. 그래서 김무성 의원도 그 별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대는 김무성 대표의 줄임말도 아니고 김무성 무대뽀의 줄임말도 아니고 바로 후배들이 붙여준 애칭 김무성 대장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딱 기대 꽂고 나를 따라라. 팔로우. 그래서 우리 무대가 귀환을 했는데요. 우리 뭐 새누리당 내에서 무대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죠, 사실은. 제작진 말로는 새누리당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무성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무섭다고 그래요. 굉장히 뭐 덩치도 좀 있고, 한카리스마 하시죠. 무섭고. 그래서 근데 뭐 때리냐 이렇게 물어도 보는데 때리진 않는데 맞으면 아플 것 같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사나이처럼 이렇게 부산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고 딱 이러면 뭐 오줌이 찔끔찔끔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마 마지막 부산 사나이 같은 느낌을 주는. 저희 아버지도 사실 부산 이쪽 그쪽이신데 그쪽 분들이 다 화나면 좀 무서운가 봐요. 저도 저희 화나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요. 다 무섭지. 제가 진짜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저희 아버님 이제 뭐 환갑도 한참 지나셨죠. 아버님께서 뭐 이렇게 딱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복면이 40대 중반이시고 정말 무서워요. 아버님이 이제 부산 쪽이시라는 40대 거죠. 중반이시고 새누리당에 근무하시는 지인들이 많으시고 많죠.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래 무대께서 귀환하셨습니다. 그럼 무대 귀환과 함께 새누리당의 역할, 더 나아가 정당의 역할, 앞으로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5월 달에 있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무대 역할이 좀 점쳐지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렇죠.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하고 있죠.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용히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대진표를 좀 짚어보죠. 이제 경상남도 마산 쪽에 이주영 의원님과 사선이시죠.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의 3선 의원이신 최경환 의원님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내대표 경선은 원내대표는 이제 당 서열 2위십니다. 당대표가 1위시고요. 두 번째가 원내대표시고요. 당 서열 3위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위 의장이 있어요. 당의 각종 정책을 갖다가 관장하시고 총괄 지휘하시는 사령탑이신데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런닝메이트로 같이 나오죠. 그래서 네. 런닝메이트 같이 묶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에 이재영 의원님과 함께 런닝메이트를 맺으신 분은 장윤석 의원님이시고요. 예, 경북 영주 출신의 삼선이시고 여기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예. 최경환 의원님과 같이 런닝메이트를 맺으신 분은 김기현 의원님, 울산 남구 을 지역이십니다. 네, 역시 삼선이시고 현재 사임하셨지만 바로 직전까지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시면서 지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거의 총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주영 해설자 같으셔. 네. 예. 뭐 오늘은 뭐 제가 해설자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데 네. 그 선수가 예. 그렇게 중요한가요? 계속 아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몇 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국회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국회 의원총회를 보면 국회 대의장도 보면은 선수 따라 앉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앞에 앉고 그다음에 재선, 3선, 4선에서 선수가 뒤일수록 뒤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선, 6선 되면 뒤에서 앉아서 초선 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딱 보시고. 그래서 항상 국회 찍으면 정몽준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의원하고는 의원 시절에 뒤에서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당대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일수록 이제 선수가 높을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뭐 당대표는 한 5선급, 여당은 한 5선 정도 되시면 이제 당대표 하시면서 국회의장 가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뭐 4선급 뭐 이렇게 하는데 선수가 높으니까 이제 뒤에 포진하시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게 이제 관례인가 보죠? 거의 관례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선수가 높을수록 뒤에 앉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선수가 높을수록 앞에 앉는다 그러죠. 회사에서도 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뭐 부장님들이 이게 뒤통수만 보려고 해 자꾸. 예,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김대리, 김주임 어디 갔어? 이러고. 아니 그리고 선수가 높으신 분들은 뒤에 앉아 계셔야지 이제 나가기도 쉽잖아요. 잠깐 나갔다가 커피 한잔 하고 오시고 이제 앞에서 있으면 좀. 그럼 안철수는 어떻게? 맨 앞에 앉을 텐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무소속 사진이 떴어요. 네, 무소속이시고 이러시면 또 당별로 앉잖아요. 새누리당, 민주당, 뭐 이렇게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뭐 무소속 이렇게 앉으시니까 보통 앞에 앉죠. 소선 의원이시고. 7분이서 나란히 앞에 앉아가지고 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진 봤더니 표정이 너무 이렇게 굳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되지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신입사원은 회사에 들어가도 신입사원은 좀 경직돼 있잖아요. 신입 의원이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이쪽 경선에서는 보통 이게 선수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나가는 거죠? 보통 이제 4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보통 한 3, 4선 이상들이 많이 나가시죠. 예, 그래서 뭐 당서율도 사실 높고요. 물론 이제 뭐 내가 뭐 당장 뭐 초선인데 나가겠다라고 하면 뭐 말리는 사람이 없지만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가 뭔데? 아니 뭘 몰라도 한참부터 그냥 있어. 다음에 너 공천 받기도 힘들어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슨 이제 원내대표나 뭐 정책위 의장을 하시려면 좀 국회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 무슨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도 하시고 정책위 의장도 하시고 정책 부조장도 하시고 상임위 의장도 하시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해 보시면서 아, 국회란 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의정 활동이 서포트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니까. 3선 이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3선, 4선 중에서 보통 원내대표가 많이 나오시죠. 보통 국회의원 뭐 그전에 2번 하면은 한 8년? 네. 그 정도죠. 그렇죠? 3번 하면 한 12년이니까. 네, 우리가 보면 지금은 당대표지만 황우여 당대표지만 그전에 황우여 원내대표셨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4선 때 원내대표 예. 하셨고 그전에 또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제 4선 일대 그렇죠, 지금 경남도지사 하셨고 그다음에 안상수 보온병 안상수 원내대표도 4선 일대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천시장 하신 안상수하고 그렇죠, 또 헷갈리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셨고 지금 뭐 생각나는 거 대충 읊어보면 보통 한 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쪽 경선에 나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한국 정치사에서 어느 정도 굵직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 그쵸. 거물들이라고 바라보는 뭐 거거든요. 굵직하다기보다는 일단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하신 자꾸 분들. 이렇게 폄하시키시는 이유가 아니, 뭐예요? 표만은 아니고. 원외시죠 지금? 그렇죠? 부러워서. 원외시죠? 부러워서 속마음을.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네. 원내대표 분들이 수도권에서 원내대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있나요? 이제
아니 일단은 3선, 4선 돼야 되니까 수도권은 공천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당선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경상도 출신들, TK나 PK 지역적인 출신들, 기반이 있는 베이스가 되는 곳에서 이제 쭉 오랜 쪽 활동을 그렇죠. 하신 분들이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표심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천받기도 힘들지만 공천받아도 당선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의원들끼리의 그런 스킨십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저희도 이제 뭐 원외위원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장들끼리 스킨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서 지역구 관리하기 바쁘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이제 지방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조금 유리한 텃밭 지역도 좀 있고 하니까 뭐 사실 뭐 그 대구 경북에는 거의 휩쓸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런 데는 이제 PK 이렇게 공천과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건 이제 의원들 간의 좀 네트워킹이라나 스킨십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어느 이제 뭐 TK나 PK 출신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이주영 사선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지역이신데 PK로 분리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윤석 경북 영주 TK 출신이죠. 저희 PK랑 TK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네, 본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TK는 대구 경북이죠. 네. 대구의 T, 그다음에 경북의 K 그렇게 되고요. PK는 부산 경북. 경북이죠. 네. 부산 경남 경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경상남도. 네, 경상남도. 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틀리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일단 선수 가나다 순으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주영, 장윤석조, 네. 그다음에 최경환, 김기현조 예, 존측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분들 가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세팅을 그 원내대표 출마하시면 좀 진영을 이미 갖추는 경우가 있죠. 몇 좌석을 제외하고는. 근데 대표적인 좌석이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이주영 장윤석조는 김하경 재선위원 경기 안성 지역의 재선위원이랑 같이 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경환 김기현조는 윤상현 재선위원 있죠. 인천 남구의회. 윤상현 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는 사무총장은 지금 이제 그 3선의 경기 의정부 의회 홍문정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 평택의 4선 출신이죠. 원유철 의원 뭐 이렇게 좀 하마평이 오를 것 같아요. 각 그 의석이란다 직책이나 그 자리별로 지역적인 안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당직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둘 다 그 좀 경상도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나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좀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보통 수도권 쪽에 배정을 한 잔씩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원내대표와 그 경상도 지역의 원내대표, 그다음 수도권 정책위 의장 이런 조합을 많이 가져가죠. 근데 지금 수도권 지역의 정책위 의장을 하실 만한 분이 지금 이번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공천 물갈이도 많이 됐고 또 탈락률도 높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 하실 만한 분이 뭐 적합지 않으셨는지 사무총장이나 아마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좀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은 의원들 간의 그 단합이나 이런 스킨십이 좀 작고 또 좀 리더를 할 만한 구심점을 하실 만한 의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과연 표심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조의 좀 장점이랄까? 예, 우선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주영, 장윤석 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조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두 분의 출신 자체가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근데 이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책 의장을 맡으셨던 분들이라 두 분의 그렇죠. 정책의 당선을 이주영 의원은 그 전에 황우영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 의장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장윤석 의원도 그래서 두 분이 정책 처리를 하실 경우에 굉장히 원활하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일단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 거는 캐치프레이즈가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어디에?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시는데 아니 어디에 할 말을? 아마 언론에 아닐까. 언론에? 그래서 일단 다양하게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을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장윤석 그 예결위원장도 뭐 김기현 정책의장도 다 마찬가지시죠. 약간 비박이라고 좀 분류되시는 그렇죠. 그런 분이시죠. 뭐 여러 가지 박도 중에서는 아마 비박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경환, 김기현 원내대표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원내 새누리당의 그
그 원내대표 경선이 뭐 우리도 다루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 다루는 이슈로 제목을 바로 넘어온 이유는 정권 초기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여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는 임기가 참고로 1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5월 9일 날 당선됐기 때문에 임기가 5월 8일 날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는 5월 30일까지 임기로 본다는 임기로 보는 게 관례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5월 30일까지 임기가 되는 걸로, 그래서 그 안에만 선거를 그렇죠. 치르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당선이 되는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내년 6월까지 이제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내년 6월은 내년 5월 말. 내년 5월 말. 그렇죠. 어쨌거나 뭐 네. 상반기 중이죠.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 5년 중에서 집권 초반기 1년과 거의 2년에 걸쳐서 횟수로 2년에 따지는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원내대표예요. 가장 파워풀한 정책 수행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 청와대와 당청 간의 연결고리를 가장 잘 해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렇죠.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뭐 저는 뭐 두 양조, 이와 최조 이 두 조에 뭐 어디를 뭐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국민이 응원하면 이게 좀 반기나 판세 영향을 좀 국민이거든요. 저는 투표권은 없긴 하지만 아니 원내대표는 국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은 없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청와대 즉 대통령과 그 호흡을 잘 맞춰온 부분이라고 따지면 최경환 조에게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최경환 조는 박심은 최경환 조에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뭐 박심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어디에가 응원한다라는 말씀은 전혀 못 하시죠. 네.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향을 보면 그 원조 친박 개념이에요. 원조 친박. 즉 대선 경선 당시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을 했었고 경선 끝나고 나면 비서실장을 역임을 그랬죠. 했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는 기사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친박 핵심 중에 핵심 실세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을 해야만 하는 정부 여당의 그 원내대표라면 최경환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통령과의 어떤 강력한 유대감과 친밀감 이런 부분들 그 속에서 뭐 본인 캠프 그 최경환 측에서도 내세운 게 정책 정당, 힘 있는 정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가장 큰 소구력을 지니지 않는가. 그렇게 아마 지금 선거 운동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 이한구 원내대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복지부 장관을 가신 진영 정책위 의장 시절에도 사실 이제 박심이 어디 있느냐가 많았는데 그 당시 경선 과정연 예비 후보 시절이셨죠. 대통령 예비 후보 신분으로 그때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구에 가서 그때 그 봉사활동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 박심이 그 이한구 원내대표 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 기자들 참 그런 식으로 껴맞추는 것도 본인의 의도인가요?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해석하라고 팁을 주나요? 뭐 둘 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한구 원내대표가 됐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최경환 의원도 삼선의 최경환 의원은 뭐 원조 친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 중에서 신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각종 박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뭐 그걸 좀 아시면 정리 좀 해주세요. 박은요 호박이 있고요. 조롱박이 있고요. 수박도 박인가? 뭐 짤박도 이렇게. 있고.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정치권 뉴스에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친박과 그 다음에 구박, 요즘 들어서 이제 신박, 구박 개념이 있고 복박이라는 우리가 이제 뭐 복박. 얘기하는 복박이라는 부분도 탈박도 있고 있고요. 탈박도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짤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큰 그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오래 박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 친박입니다. 원조 친박. 원조 친박. 친박의 대척적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친박은 대비되는 개념은 친이였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캠프도 아니고 이명박 캠프도 아니고 중립을 비교적 지키신 분들은
비박.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비박. 비박, 소장파. 그때 이제 친박이었다가 김무성 대표처럼, 김무성 의원님처럼 좀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다시 나가신 분, 그런 분들은 탈박. 탈박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복박. 그렇죠. 복박이죠. 예, 복박이고, 비박 중에서 이제 요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주류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비박 중에서 주류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신박이죠. 예, 신박 그런 개념을 쓰는데 다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거의 아주 몇몇 분 이재호 의원이나 이런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정몽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친박근혜 경향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대부분 이제 공천 받으신 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굳이 보다면 최경환 의원은 원조 친박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무대는 이제 복박이죠. 짧은 건 아니고. 대통령이 자른 건 아니었나요? 용어를 만들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30대에서 바라보는 그 김무성의 이미지는 어때요? 컨셉? 일단 저는 원래 정치권에서 좀 멀던 사람이라 제가 김무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는 건 이제 최근에 읽은 인터뷰 기사가 가장 강렬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고 뭔가 다른 길을 가시는 아니 외모도 그래요. 외모도 그렇고. 실제로 그 정도가 멋있는 건 나도 멋있는 캐릭터네. 나도 비슷해요. 체형은 배 나오고 얼굴 네모나고.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요. 기자가 물어보거든요. 뵙자마자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근데 내 얼굴은 원래 이렇다. 깔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굵고 깔끔하고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멋진 분이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습니다. 난 김무성 후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새누리당 총선 광고가 생각나요. 손수저 씨랑 같이 나왔을 때. 고맙습니다. 아, 정치 진짜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나는 옷도 안 주더라. 정치 잘하세요? 조금. 변호의 바람 불 때. 어디가 어디서 나왔노? 정치 잘해라. 전 너무나 그 모습이 생생해서 네. 그 특유의 사투리와 함께 신구 조화를 나타내는 그 세대 교체. 저는 그 광고는 정말 새누리당에서 당시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이가 이렇게 춤추고 자전거 타고 나왔던 거.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신 거. 서태지 씨 했던 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나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정치 관심 많아요? 네. 나중에 정치하려고? 네. 그러면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은 많이 알겠네. 네, 많이 알아요. 혹시 알아요? 최고위원도 했고 지금 삼선 의원이고 사무총장이고. 몰라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냥 영등포 주민. 아, 동네 주민. 영등포 살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화이팅! 영등포 화이팅! 영등포 주민이 그것도 못하세요? 이게 훨씬 어려운데?
인터넷 광고였지. 예.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그 이제 우리만 신선하지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가요?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괴리를 국민과 당과의 괴리를 좁히는 역할 역시 무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원내대표 경선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이 네. 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역할을 할까요? 원내대표의 투표권은 그 내 안에 국회의원분들만 갖고 계시는 예. 거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님들이 각각의 어찌됐건 개파에 나눠져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파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데 적어도 김무성 국회의원은 부산 지역에 이제 카리스마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14시나 15분의 국회의원들의 표를 어느 정도 그게 움직임이 김무성 후보와 전혀 무관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총 152석 154석. 이번에 154석이 됐죠. 154석의 의석에서 15표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한 70에서 80석 정도를 움직일 수 없으니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부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면은 어떻게? 저는 일반 언론의 생각들하고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기사를 보는데 설마 그 김무성 그 무대 김무성 의원이 아무리 뭐 자기 길을 가고 카리스마하고 이렇게 좀 부산 사나이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부터 청와대랑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포스트 박근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오히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원내대표는 좀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알아서 투표하셔라고 할 것 같고 부산 지역하고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아마 이번 10월 재보선을 좀 더 역할 관계를 당권이라든지 이 향후를 보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복박, 탈박, 뭐 신박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까 잠깐 뭐 김무성 의원이 정치에 어떻게 입문했는지 잠깐 얘기했는데요. 김무성 의원 하면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 걸어온 길 좀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그의 정치적 뿌리는 사실 YS계예요. 네, YS. 야당에서 시작했죠. 야당에서 시작했어요. 뿌리부터 여당 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도동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김영삼 전 대통령 YS 비서로서 1980년대 초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YS가 이제 그 삼김시대에서 네.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당으로 이제 여당 정치인이 됐죠. 이때 이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4선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요번에 이제 재보선을 해서 5선입니다. 우리나라 정계에서 5선까지 넘어온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굉장한 보통 이제 중진이죠. 각 당에서 4선 이상이면 중진 의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중진 의원 회의도 또 따로 하고 이러거든요. 당대표 최고위원 회의랑 별도로요.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3선 의원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갔다고 할 수가 있고요. 4선 때, 18대하고 19대 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공천을 못 받으면서 18대 무소속으로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당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입당을 하게 됩니다. 살아 돌아오십시오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살아 돌아오셨고요. 19대 때는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 부산 당시에 19대 때는 또 25% 컷오프 룰에 걸려가지고 공천 못 받으시면서 탈당해서 신당 창당도 할 것이다라는 그때 예상도 있었는데 유명한 그 사자성어 하나를 드셨죠. 백이종군. 백이종군이 사자성어예요? 네 글자로 된 성어. 사자. 그거 오자성어예요? 삼자성어도 아니잖아요. 일단 성어가 맞나요? 그게 그러니까 성어 그냥 사자 한자지 무슨 성어가 맞나요? 갑자기. 네 글자 한자를 썼어요. 네 글자 한자를 써서 백이종군이라고 막 이따만한 카피를 해서 김무성 백이종군 그때 정말 대단했던 거야. 그 한마디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그 당시에 모든 잡음이 싹 사라졌죠. 새누리당의 모든 잡음을 이렇게 좀 아우르면서 그 다음에 또 김무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야전사령관, 라꾸라꾸 침대 일화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갔다가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대통령 선거 때 지난 대선 때 화려하게 복귀를 하죠. 예.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뭐 언론에서는 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제 새누리당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할 때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야전사령관으로서 야전에서 진도하겠다 하면서 그 라꾸라꾸 침대 그 접이식 그 야전 침대를 당사에다 놔라 거기서 자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한 번에 주무셨나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총괄선대본부장이 이제 첫 당사로 출근을 하는데. 들고 온 짐이 이불이었다.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들고 오셨다면서요? 예, 이렇게 딱 싸매고 이렇게. 본인이시죠?
그랬다니까 그 좀 대단한 이미지였더니 정말로 야전사령관 이미지에 맞게 했고 청 원래 조회하는데 뭐 당직자들 이름을 다 하면서 너 왜 늦게 왔네, 너 어디 가서 뭐 하네, 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술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 하면서 야, 무대 형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랑 일하면 너 진짜 힘들겠다 이랬거든요.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대통령 당선에 큰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현장을 그렇게 아우른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일하는 야전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보면 아시겠지만 치러본 경험은 저한테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쟁론을 보면 후방에서 이제 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과 야전 사령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진지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역할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전쟁을 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당선시킨 다음에 포스트 1에 나는 간다. 그 기사 봤어요. 네. 그러면서 찾지 마라? 찾지 마라. 애가 하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사실 이렇게 빨리 정계에 다시 재등장하시리라고는 기대를 못했는데 그만큼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그 사람들을 아우르는 포용력, 그리고 리더로서의 보스 기질이라고 그러죠. 리더로서의 자질은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서 3김 이후로 상당한 좀 뭐 키워나가야 될 만한 중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 부산 영도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한 10여 분이 그냥 스스로 출마 의사를 접으셨다고 그러시죠. 누가 감히 무대 형님에게 대척을 하겠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 없고 그러면 사실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또 정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서로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공천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화려하게 공천을 받으시면 뭐 화려하게는 아니시지 아무튼 간에 공천을 무난히 받으시면서 65.7% 어마어마한 차로. 사실 부산 용도는 그 외지인 비율도 높고 해서 사실 부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이긴 곳이고요. 그렇죠. 야권 성향도 좀 강하죠.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인데 65.7%. 를 인터뷰 하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께서는 55%면 대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훨씬 더 크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65.7%. 더군다나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투표율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 화려하게 재등장을 하셨습니다. 다시 귀환을 하셨는데 뭐 아무튼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표면적으로 큰 역할을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표면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 한다로 봐요. 근데 이제 조만간 또 10월 달에 한 6개월 있으면 10월 달에 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 많게는 뭐 적게는 한 10곳에서 15곳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재보선이 잘못되면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재보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의 지역구가 어떤 데인지 좀 한번 쭉 보실래요? 이번 재보선이 나올 만한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서대문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는 충북 충주, 그리고 충남 당직, 충북 보은, 이렇게 충남 서산 이렇게 충청도 네 곳과 이제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경남 함안 이렇게 경남은 듣기만 해도 새누리당 쪽 지역이네요. 경기 평택, 을가, 인천 서구도 있습니다. 그 정도. 호남 지역도 한 2군데 정도. 호남 지역 2군데 되는데 경남하고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 몇 군데 또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 민심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154석인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소야대가 사무총장이 저번에 서명수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서 10월 재보선 이후에 또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선거가 있죠.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신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또 6월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론이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황운하 당대표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 원내대표는 1년, 당대표는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또 조기 전당대회론이 불거질 수도 있어서 지금 당권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존재감은 정말 민주당이 개판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좀 존재감이 있는 거지. 사실 민주당이 예전만큼의 존재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예전만큼만 민주당이 했으면 새누리당 지금 이미 공중분해 됐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와중에는 리더십의 부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우여 대표 사실 황우여 대표 웃는 얼굴 너무 보기 좋아요. 화해탈 이미지. 너무. 근데
너무 웃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당청 관계를 보면 국민들은 볼 때 청와대가 분명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가긴 해야 돼요. 하지만 청와대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여당이라는 부분이 친정인데 친정에서 친정 엄마가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그런 부분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10월 재보선 관련해가지고 우리 저 무대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10월 재보선 관련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각종 인터뷰에서 당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 그렇죠. 그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론이 불거질 수 있어요. 그때 또 우리 무대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때는 전면에 나서야죠. 그때는 아마 지금 전면에 나설 것이다. 지금 뭐 다른 소장파 뭐 당권을 노리고 있는 잠룡들이 많아요. 정말로 당 대표를 누구 있어요? 뭐 아니 당권도 잠룡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 대권만 잠룡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숨어서 기회를 보시면 다 잠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니 대권을 노리는 정도 돼야지 잠룡인지 무슨 당권은 잠룡이라는 표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용어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잠룡 말고 아니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제가 한자에 짧아요. 성어나 이런 거에 짧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 당대표를 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한 사람으로서 예전이란다. 지금 기존에 갖고 왔던 당의 리더십, 좀 보스 기질이 있는 리더들이 좀 드물었어요. 사실은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이 봐도 보스 기질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관리형이죠. 관리형 대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무난하게 당을 이끌고 있으신 거는 사실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로 운도 많이 작용을 하시겠지만 선거도 이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황우여 대표에게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따끈한 30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무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김무성 국회의원은 과거에 이제 이력상 위기가 닥쳤을 때 와서 구해왔다는 구원투수 성격이 좀 강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충분히 지금은 가만히 이제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시다가도 위기가 닥치시면 이제 전면에 나서서 타개하실 만한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시지 않을까.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새누리당이 좀 약간 조직적인 문제가 보인다고 했을 때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실 이제 김무성 의원님이 복귀하면서 좀 약간 조직이 좀 재정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우리가. 그렇죠. 원래 안정감을 좀 주시죠. 원래 좀 이렇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평온한 시세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원래 영웅은 난세에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어려워지시면 더 돋보이시지 않을까. 보면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데뷔를 하시는 분들이, 데뷔라기보다는 보궐선거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영웅들이 많죠. 그렇죠. 그 정도 영향이 돼야지 어려운 선거를 극복하고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도 정기 입문을 보궐을 통해서 하셨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보궐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보궐 때는 사실은 이제 당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총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300개, 299개 지역구를 이제 299개는 아니지 243개인가요? 그렇죠. 그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야 되니까 하겠지만 보궐 때는 이제 뭐 10몇 개 되니까 굉장히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승산이 있고 가장 강력한 후보들을 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보궐선거 출신이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보궐의 스타들이 많아요. 유시민도 유시민 보궐 출신이죠. 전 국회의원도 보궐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학규 의원도 아마 보궐 출신일 겁니다. 손학규도 보궐 출신이었고요. 분당에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보궐 출신일 거고요.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궐 출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궐 출신으로 강원도에서 당선됐다가 그 다음 날 아마 국회 그 해산령이 내려지면서 하죠. 그래서 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나 대권 주자들이 보통 보궐 출신 중에서 이제 대통령 되신 분이 벌써 한 3분 정도 되시고요. 근데 제가 보면 저희가 19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가 그 지원 유세 요청을 했어요. 전화로. 근데 놓고 딱 그러시더니 그래서 제가 두 번갑에 출마한 유경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고? 그래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시장 투어를 같이 하셨는데 인기가 대단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보다 실물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체격도 크시고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는데. 네. 아니요 실제로 보면 되게 부드러우시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피부는 좀 어떠세요? 피부 네, 피부 여기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도다리 건너가지고 뵙고 그랬는데 뭐 저야 뭐 부산 영도에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해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아마 무대에 귀한 또 삼선 삼선 출신이지만 사실은 또 3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포스트 김종필을 노리는 우리 이완구 예. 의원께서 또 기원하시면서 새누리당이 아마 앞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인물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 부각이 잘 안 됐던 인물들이 이제는 포스트 박근혜를 좀 말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아니 무슨 대통령 지금 집권이 얼마나 됐다고 무슨 이르긴 하지만 네. 그 정도 역량이 네. 되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좀 커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 예전에 박근혜 하나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앞으로 그 새누리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미래의 모습이요? 예. 일단은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이제 그 현재 청와대의 의견을 도와주느냐 혹은 할 말을 하느냐 이런 쪽에서 분란이 많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대두시되는 인물이 없다라는 인물의 부재라는 성향이 좀 컸다고 봐요. 근데 이제 김무성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완 국회의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씩 무언가 중심점이 되는 인물들이 보이니까 좀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갖춰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화려하게 귀환한 김무성 5선 국회의원입니다. 김무성 국회의원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민주당의 지휘멸멸한 모습 속에 그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감추고 있는 새누리당이 좀 더 전열을 정비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라기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당의 모습을 갖춰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김무성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번 기대하면서 어떤 역할로 우리 새누리당의 좀 새로운 활력소가 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팟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없다. 여의도 팟이 아니고.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왜 예정이 없던 질문을 하세요? 뭘 머리도 깎고 왔는데. 나도 헤어 컷했어요. 스타일 바뀌었어요. 저는 나이 드신 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커팅 긴 머리가 나요. 짧은 머리가 나요? 누나.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누님 왜 그러세요? I'm the upright. So frustrated.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약속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만큼 미래를 맡겨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